지난해 11월 첫 발을 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 종료됩니다. 6차례에 걸친 청문회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출석했고 청와대 전현직 참모와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1988년 50 청문회 이후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국정조사였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위증 논란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 활동 종료를 앞둔 국정조사특위는 위증과 불출석 등의 혐의로 일부 증인들을 고발한 가운데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 마지막 청문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조사특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번 주 이슈 토크에서 집중 토론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승국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이면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9일에 결산청문회를 남겨둔 지금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유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정의당 소속 윤소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이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정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그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민간의 국정농단이라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국민적인 분노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드려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는지 그게 좀 저는 좀 부담스럽고요. 또 이게 저희들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불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도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하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국정조사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들이 제보도 많많이 제보도 많이, 물론 야당에 많이 했지만 제보도 많았습니다. 예, 새누리당 쪽 위원들한테도요. 윤 의원님은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유행어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그만큼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졌던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청문회 활동 내용은 국민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 고위 그 공직자들의 모르쇠의 그 일관, 재벌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뭐 김기춘 증인이라든가 우병우, 김종 차관 등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 이 정부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를 좀 반증해 봤고요. 특히 이제 그 소위 내놔라 하는 그 재벌들의 그 모르쇠 부분은요, 어떻게 하든 뇌물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좀 애처로운 그런 모습까지.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어도 성과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현실 여기까지 이런 나락에까지 빠졌구나 하는 그 민낯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했다는 거고요. 그 속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특검 수사하고 이렇게 병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수사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들을 제공한 측면에서는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들도 뭐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 쪽으로는 제보들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거든요. 많이 왔죠. 근데 역시 힘 있는 대로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들 같이 소수당에서는 호불호가 여러 가지 갈려요. 그래서 제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조योग 관련 부분이라든가 뭐 김영재 의원 관련 많이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국정조사를 안 했던 게 아닌데요. 보면 대개 야당은 이제 창이 돼서 공격을 하고 여당은 방패가 돼서 뭐 이렇게 방어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방어를 하고 뭐 이랬던 건데 이번은 좀 양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기존의 국정조사하고 달리 이번에는 여야당 간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그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당이 약간 방어적인 그런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여야 간에 합심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저기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시간과 자원 내에서 그래도 자료 수집도 하고 증거 수집도 해서 그래도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밝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으로서 야당 위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죠? 야당 의원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은 어쨌든 제보가 저희보다는 10배, 20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또 당내에서 약간의 또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큼은 못했다는 게 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으로서 여당 위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결국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분당이라는 그런 정치의 새로운 갈래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당이었지만 보다 좀 야당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근데 제가 대체로 봤을 때는 그 전형적인 부분에서 이완영 간사님 빼고는 여당도 나름의 이 국정조사에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그 이완영 의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요 근래 간사를 맡아 보니까 간사는 또 지도부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지도부는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사가 그걸 대변하다 보니까 간사가 욕을 먹었다. 그래서 전 이완영 의원을 이해를 너무 합니다. 심하셨어요. 너무 심하셨고 특히나 이제 문제는 개인의 뭐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첫 회의부터요. 예를 들면은 그 조사 대상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불출석에 대한 규정력의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알겠습니다. 지금 정유섭 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후임으로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거죠? 그럼 또 욕을 먹으시겠네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저희가 청문회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의사 일정을 새로 만든다든지 증인을 또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게 첨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욕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번에 청문회 그 초중반에 그 팀플레이가 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야당 위원들한테 이제 그런 주문들이 좀 있었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면 야당 간에 네. 한 30분 전에 이렇게 좀 모이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도 좀 공유를 하고 또 제보가 들어온 거 있으면 역할 분담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 질의보다는 역할 분담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질의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특히 청와대 그 현장 방문 때에 당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수모죠. 국민이 당한 수모인데 그것하고 김영재 의원 현장 방문에 가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김영재 의원한테 들릴 정도로 핸드폰을 뺏길 뻔한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공조는 더 잘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의 제보도 그 소중한 자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문을 좀 내실 있게 하려고는 다들 하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 정보가 조금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위원은 정말 얘기할 게 많고 어떤 위원은 다소 조금 좀 여유가 있는데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좀 역할 분담을 이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제 국민들이 표명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아니 그러면 좀 청문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지. 왜 그렇게 뭐 5분이다, 7분이다, 뭐 시간 지나면 마이크 꺼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질의 시간이라든지 질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뭐 저는 그때는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가 뭐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이 18명이잖아요. 18명한테 고르게 시간을 배정을 하다 보고 또 뭐 첫 번째 질문하고 또 이제 추가 질문하고 보충 질문하다 보면 그 뭐 1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시간 배분상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아마 7분 또 뭐 5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이렇게 저 뭐 신문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원칙이고 또 정해진 규율이고 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진행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정부 질의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뭐냐면 상대방도 충분히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제한된 시간은 의원의 자기 질의 시간만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안 좋은 것이 뭐 7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자꾸 타이머를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답변 시간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국민들은 그래요. 왜 이야기도 안 듣고 중간에 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1초 1초가 앞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저쪽은 모르세요 하고 애둘러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상대방에는 그래서 저는 이 7분, 5분 이런 부분으로 정말 아까 지적하셨던 끝내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 방식이 이런 개선해야 된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윤소아 의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 이 질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아까 윤소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또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모르쇠로 일관해서 어떻게든 이 사법의 법망만 피하면 된다. 뭐 좀 창피는 당하더라도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 참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서 아니 이런 청문회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요, 뭐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하는데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법원은 뭐 체포영장도 하고 검찰은 임의동행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본인이 거부하면
그 강제성이 없고 다만 그걸 네. 이제 우리가 불출석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예. 처벌할 게 하는데 그동안 불출석해서 이제 최대 처벌받은 게 1,000만 원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뭐 이 당 증인들이 불출석해도 뭐 자기한테 오는 불이익이 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우습게 알지 않았나. 창피당하느니 그냥 1,000만 원 내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예. 이런 그 저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제대로 뭐 선례를 남겨서 처벌하면 특히 이번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네. 상황에서 불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네. 처벌을 확실히 하면 다음부터는 불출석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예. 줄겠죠. 지금 예. 불출석 부분도 실은 법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하고 1천만 원 이상 그 벌금형이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 벌금형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뇌물죄나 이렇게 아주 중대 범죄를 지금 그 피의자의 부분으로서의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증이 좀 센데요. 1년 네. 그 허위 이상 진술이요? 10년 네. 이하 네. 징역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 그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네. 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이 이제 본물처럼 예.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예. 그 개정안을 지금 제출한 예, 상태입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이 국회 증언감정법 14조 1항에는 허위 진술과 관련돼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예. 그다음에 12조 1항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조항만 가만히 보면 둘 다 어겼을 때 처벌받는다고 하고 지금은 네. 처벌 자체가 뭐 잘 안 돼서 유명무실화됐지만 이제 앞으로 진짜 처벌하겠다고 치더라도 나가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거짓 진술을 했을 때 받아야 될 이 그 형벌이 아예 안 나갈 때 형벌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출석에 좀 더 중한 좀 형벌을 좀 부과해서 네네. 우선 출석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출석했는데 또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형사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법이 보완돼야 되겠다. 뭐 이 두 분 사실 말씀이. 유병우 네. 의원 같은 경우, 유병우 주인 같은 경우도 불출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뭐 현상 공모하고 뭐 그렇지 그냥 불출석해도 네. 그렇게 뭐 처벌받지 않은 게 도리어 나와갖고 수모당하는 것보다는 네, 네. 불출석을 택했을 가능성이 아마 국민들이 없었으면 불출석했을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 청와대 수석을 지낸 사람한테 정말 뭐 국회의원들이 현상금을 걸고 또 시민단체가 현상금을 걸고 참 그렇게 해서 국민 촛불로 어떻게 보면 12월 9일에 대통령 탄핵을 저는 이끌어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국민 수사단. 그래갖고 우병우 증인을 잡기 국민 수사단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 관련 국민 제보단.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부분은 국민의 그 힘, 역할 이것이 대단히 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촛불은 뭐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촛불 민심을 어떻게 이제 정치권에서 수렴해서 때로는 뭐 제도도 개선하고 법도 좀 고치고 또 문화도 고치고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 그 증언감정법의 어떤 개정 보완 강화 이것도 그 촛불 민심을 좀 잘 받들어서 좀 그렇게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의원님 말씀 중에 모르쇠 답변 있잖아요. 그것도 고위공직자들 출신 증인들이 이렇게 모르쇠를 하는 거는 정말 분통 터지게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1차 책임은 최순실이고 2차는 김기춘이고 3차는 저희가 우병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김기춘과 우병우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통상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법 미꾸라지예요. 다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요리조리 빠져서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자칭 엘리트라는 분들이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에 방조하거나 또 모르쇠하거나 동조하거나 했던 건데 그런 측면들이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진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을 보면서요. 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 예를 들면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세월호 7시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나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네. 정말 그 버선발로 뛰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막 달려가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고위공직자고요. 단순히 이것이 김기춘, 우병우 씨 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도를 가고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네. 그 우병우 씨 아들처럼 코너링만 좋아하는 아유, 그쵸. 그래, 예. 포신주의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 반영이 아닌가. 이것이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년이 되자마자 직무정지되어 있는 이 네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해서 또 뭐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 법률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새해 첫날부터 아주 더 막 분통이 네네. 터지게 됐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나 지금 말씀하신 김기춘 실장, 우병우 전 수석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을 지냈거나 하는 이 정말 이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큰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뭐 좀 잘못은 했지만 감옥 갈 일은 안 했다. 뭐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그동안 맡겼나. 네네. 국민들이 참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정말 참담함을 네네. 자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런 모습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 모두를 돌아보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프지만 큰 성과죠.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특검 그 국정조사도 이제 마지막 청문회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문영표 전 장관이나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이걸 위증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김종덕, 정관주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합의가 쉽게 됐는데 조윤선 장관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었다 그러더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요. 저희 어제 제가 이제 간사로서 새누리당 입장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특검의 1호부터 14호까지의 수사 범위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15호에 이게 이 사건의 관련 범죄냐. 그거에서 우리는 관련이 안 된다. 왜 최순실이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안 됐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의 수사를 블랙리스트는 맡겨야 된다 하는 우리 측의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그 전달을 했고 그것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면 저희들이 뭐 어제 관철이 안 돼서 저희들이 뭐 밀린 겁니다. 소수 의견을 남겨달라. 밀린 거고. 그러나 저희 입장은 분명히 전달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특검이 발생할 겁니다. 특검 때마다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진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일반 검찰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저희가 피력한 것이지 무슨 특검의 무용화나 특검의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제 지적을 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인 해석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특검법의 뭐 대상이 되냐 마냐 전에 저는 이 위원장에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왜 특검에서 고발해달라고 해서 하느냐? 이미 위증으로 판명이 났고 한 부분을
국조위에서 먼저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간사님의 어려움도 이렇게 토로하시고 좀 소수 야당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수 여당이라니까 약간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간사님께 그러다가는 그 국민들의 국조 방해 블랙리스트에 좀 명단에 오를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최경희 총장, 김경수 학장, 홍남시 그 서울구치소장은 여기는 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경호실 차장 경우는 그날 전혀 온 사람이 없었는데 두 자매가 왔다고 나중에 청와대 스스로 발표했잖아요. 이거 명백한 위증이 확인된 건데 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국조위에서 위증죄로 먼저 좀 고발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견해는 좀 그 부분은 좀 틀리. 예,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그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조현순 장관까지 포함해서 예, 일단 뭐 다수 예, 의견이 고발하자는 유증혐의 거기 고발이 때문에.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미 두 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재벌 총수들이 28년 만에 이 국회에 총출동했다 그럽니다. 사실 이렇게 그 재벌 총수들이 앉아 있는 면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착잡한 심정이셨을 텐데, 그러나 이 국정조사 말고 우리가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대부분의 상임위가 재벌 총수들을 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잖아요. 근데 뭐 제대로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재벌 총수들은 지금껏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조사하기도 하고 워낙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서 또 빠져나가면은 정말 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다 이런 판단 때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죠? 네. 저는 그 재벌 총수들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 핵심적으로 확인됐던 것은 이번 게이트 자체가 그랬지만 정경유착의 민낯을 명확히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과제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다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유수의 재벌 총수들인데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없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났고 국민들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경련 해체라는 이미 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성과는 있었고요. 특히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중간에는 삼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마피아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도 그 뇌물죄 수사의 핵심을 그 부분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예, 저는 이제 국가적 사업을 재벌 기업에 돈을 걷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20세기 때나 하는 방식이거든요. 21세기에는 국가적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국가 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잖아요.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재벌 그룹이 왜 이걸 이렇게 내놨을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하고 SK하고 롯데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른 기업은 뭐 내라고 그러니까 냈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수용할 만, 그 의견을 수용할 만 하지만은 몇 개 그룹은 대가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경유착의 고리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 이제 몇몇 대기업 총수들이 정경련을 좀 전에 우리 윤소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경련을 해체하겠다 한 거는 굉장히 큰 성과고요. 정경련도 이번 기회에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그 외국처럼 연구단체라든지 또는 복지나 무슨 재단이라든지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모가 되는 계기가 돼서 이번이 진실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박사님께서 아까 그 제기하신 국정감사나 이것은 정기회 때 30일 동안 예. 이제 특정 지역에서 돼 있는 거 상임위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제 국정조사는 본회의 4분의 1 제적 의원 이상으로 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그 사안 특정한 사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보건복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그 산하기관이에요. 네. 피감기관인데 그 과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이걸 제기했었습니다. 아, 예. 이미 특히나 이것은 국민연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것을 삼성의 후계자 구도에 이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영표 그 이사장도 계속 거부를 했는데 아니 바로 한 이틀 후에 이게 참 그런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이렇게 딱 바로 나타날 문제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고 예. 야, 결국은 삼성이 결국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네. 참 이건 국민적으로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국정감사에서는요, 그 재벌 총수들이 거의 나온 예가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노예와 간에 합의도 잘 안 되고요. 네.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유를 내가지고 다 불출석하거나 네. 빠졌지 이번처럼 네. 재벌 총수가 다 나오게 이번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국민적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네. 국정감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번에 이 촛불의 힘으로 재벌 총수들을 다 네, 그렇죠. 국민 앞에 세웠다 이렇게들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벌 총수들의 그 이 답변을 보면서 대통령이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88년으로 기억되는데 50 청문회 때 예. 그 정주영 회장이 시류론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예. 드렸습니다. 아니 뭐 재벌들이 기업들이 장사 잘하려면 시류에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갖다 줬다. 뭐 이런 그러면 이게 28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국 사회가 하나도 본질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우리 사회가 돈 도대체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 20세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건 20세기 일이다. 21세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아마 재벌 총수들 말고 요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총수가 있는 기업은 쉽게 냈어요. 근데 총수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사회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총수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뭐 재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그룹 지배 구조는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네. 하나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재벌들은 어쩔 수 없이 줬다. 결국 뇌물죄에 네. 빠져나가고자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의 뇌물 수수나 공여로 멈추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재벌들의 정책이 먼 미래를 보고 이미 정책을 전환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포에서 살면서 왜 일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어 왔는데 갑자기 이걸 통합을 할까?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거든요, 네, 지역사회에서. 예. 근데 그걸 알았어요. 즉, 영재스포츠재단을 설립하잖아요. 그리고 장시호에게 삼성에서 16억을 1차적으로 주고, 저는 독점 후원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삼성 외에서는 후원을 받지 말라는 독점 후원권 계약을 맺거든요. 네. 이것이 5개 광역, 20개 시도까지 모든 체육의 부분들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K 스포츠재단 나중에 합치기로 했죠. 네. 이것을 통해서 체육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의 국가적 정책을 그 방향으로 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하, 예. 정책까지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차병원 그룹이라고 불리는 차원병원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00 그 펀드에 대한 특혜 부분들이
그 우려 민영화의 부분, 정책 이런 것들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개별적인 특정 사안에 관한 특혜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국가정책 전체를 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 조율하려고 했던 치밀했어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다면 이건 진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별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범주 안에서 벌어진 일로 봐야지 이걸 뭐 재벌 정책과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특검에서 수사를 해도 이게 재벌의 정책, 재벌이 국가 정책을 이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조율하려고 했는가까지 무슨 그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국회에서 특검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뭐 2달이고 뭐 1달 연장하는 건데 그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정작 핵심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해 줬으면 합니다. 바로 그런 대목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중에 이 구치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중계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그 청문회가 시청률이 아주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왜 지상파들이 그걸 안 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구치소 청문회는 어쨌든 이 뭐 구치소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중계가 안 됐습니다. 두 분은 각자 다른 구치소를 다녀오셨죠? 우리 저 윤사 의원은 저 최순실 있는 서울구치소, 저는 이제 안정범, 정호성 있는 남부구치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 서울구치소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위의 하나의 좀 비극적인 모습이죠. 아니 최순실의 핵심인 최순실은 나오지 않고 국정조사위가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물론 이제 고 박사님도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으시지만 저도 한 2번 있어놔서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원래는 운동하실 때 원래는 그 합의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구치소장 합의로 좋다. 그럼 중계는 안 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의미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봐야겠다는 그런 분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케치를 좀 ENG 국회 방송만 들어가서 스케치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여야 간에 이제 녹취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기로 사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돌변해가지고 구치소장이 최순실을 놔두고 특히나 저 보면은 옛날에 난동을 부리거나 하면은 조폭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그 기동순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투입시키잖아요. 먹방에다 넣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런 인력까지 배치해 놓고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그러면서 최순실 씨를 결국 한 2시간 반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겨우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는 최순실 씨를 보고요. 정말 안하무인으로 살아왔고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부분이다. 오히려 옆에 이제 개호를 하고 있는 여성 교도관이 앉아 계시잖아요.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 몸 안 좋으니까 들어가. 우리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 간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정유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왜 눈을 부릅뜨면서 그게 왜 부정위박이냐고 하는. 그래서 이번 구치소 부분은 저는 서울구치소장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이제 언론에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의원님.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에 비해서 좀 협조적이었어요. 그러셨다고. 증인들도 협조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원 교육실에서 한 3시간 반 동안 이제 청문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휴대폰이나 또는 그 카메라는 못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회 입법조사관이
수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의원들이 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고요. 브리핑 중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정호성 증인도 정호성이도 뭐 여러 가지 문건들 있잖아요. 문건들을 자기가 최순실한테 줬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4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평상근무 하셨다 이런 식의 진술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다 들었고 남부구치소는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두 구치소가 조금 분위기는 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것이요. 이게 국회의 공식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모든 상임위와 상임위 소위까지도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이건 공개하지 말자고 할 때는 공개 안 할 수 있지만 또 정보위 같이 공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하면은 일부 공개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 자율적 결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인데 구치소의 경우에 맞으면 이게 역사적 기록일 텐데 그리고 국회의 중요한 활동인데 이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록으로 지금 남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뭐 화면 동영상으로도 못 남겼고 녹취로도 못 남겼고 지금 남부 경우에는 속기사의 그 수기로만 남아 있다는 건데 이것은 그 구치소가 결국은 저 법무부 기관인데 그 법무부가 국회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전혀 비협조적이었거나 아니면 무슨 활동을 뭐 방해했거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혹시? 저는 그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이걸 남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유한영 간사님부터 이렇게 쭉 지적합니다만은 청와대 그리고 이번에 서울구치소 사태 이 부분은요 아직도 어쩌면 반전을 노리거나 또 다른 부분에서 저는 조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방해하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느꼈습니다. 특히 청와대 방문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청와대 경호실은요. 그것은 직무유기로 처벌 대상에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급 비밀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피를 보안 손님이라는 사람이 몰래 빼나가고 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경호실장이 국정조사위원들을 앞에서 우리는 한치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일련의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목적식으로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방해하는 의도, 아니 저는 정확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규정은 잘 몰라요. 근데 구치소 측에서 이게 국가보안시설이고 수감시설이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촬영이나 기록이나 이런 게 규정상 안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사실 사진 찍은 것도 그 두 피의자 정호성과 안종범의 동의하에 찍은 겁니다. 동의를 안 하면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우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찍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규정상 그랬다고 하는데 법무 규정을 제가 모르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따른 겁니다. 따른 거고요. 그게 그래서 뭐 일반 어떻게 규정이죠. 국정조사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어떤 그 이게 법적 활동과 법무부의 규정이 어느 쪽이 우선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번 이 사건을 좀 계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국회로 나오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게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일반 규정인데요. 이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부 차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장까지 분명한 이 법적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일반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이러한 국가적 범죄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그 부분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심지어 국정조사 활동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글쎄요. 지금 저 말씀이 이제 구치소도 그렇지만 또 청와대도 그렇고 이게 다
그냥 무작정 안 된다가 아니고 다 나름대로 규정을 내세워서 지금 거부하는데 그러면 국회의 이 국정조사 활동과 그 기관들의 규정이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국회의 조사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앞으로 좀 두 분이 좀 주도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좀 시간이 다 됐지만 이 문제는 짧게라도 좀 짚어야 봐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위증교사 논란입니다. 이거 사실은 국회로서도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있다면 우선 정 의원님께서 좀. 저는 이제 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이제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약간 변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위증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 증인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도 얻고 뭐 한 것이지 위증교사 해가지고 뭐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로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한 것이 드러나니까 위증교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청문회장에서 분명 아니라고 하니 이것은 뭐 법적인 판단을 앞으로 받을 거니까 그분들의 진위를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한 개인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국정조사위원이 방해를 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부분은 분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이번 게이트의 부분들의 대전환점을 마련한 게 태블릿 PC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일명 물타기 내지는 방해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대단히 의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대한 문제다. 이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회 스스로를 모독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좀 지켜보면서 입장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그 국정조사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마지막까지 역할을 뭐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뭐 좀 무슨 백서 같은 정리가 또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나왔던 오늘 두 분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 청문조사 청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보완, 입법, 후속 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두 분께서 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그 앞으로의 활동 각오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윤 의원께서 먼저. 저희들은 실은 그 30일 본회의를 통한 연장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연장의 필요성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정유라가 체포돼 있고 거기도 원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고요. 나오지 않은 부출석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 과정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그 성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청문회가 단순히 죄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죄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그 죄는 물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는 정말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다시 만드는 그런 계기 부분으로서 저는 국정조사가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요. 이것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회가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새로운 그런 정치 활동에 그런 과제들을 동시에 또 부여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국정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뭐 수사권도 없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못한 몫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에서 더 열심히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들은 1월 15일 저희들의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부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그것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 그런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도 좀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슈톡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